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7,630명으로 지난달 15일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평일보다 좀 줄어든다는 주말 효과가 무섭게졌는데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 최근 일주일 동안 일 평균 확진자 수는 5,962명으로 직전 주보다 2,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가 끝나면 예전 유행의 몇 배 정도 규모 크기의 유행이 올 수 있으며 다음 달 초 정도가 되면 2만 명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주일 동안 일 평균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으면 중환자 보호에 집중하는 오미크론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만큼 당장 방역 체계를 전환해도 중증 환자, 중환자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서 경찰관 27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시흥서 경무계 경찰관으로 사흘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또 다른 경찰관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시흥서에서 전 직원 78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25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흥서 전체 인원의 3.4%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시흥서 관계자는 확진자가 나온 부서가 모두 경무과와 업무 협의를 하는 곳이라며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기 남부청은 기동대를 투입해 설 명절 치안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당초에 사흘 전에 끝날 예정이었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타워 크레인 해체 지연으로 실종자 수색이 늦어지자 가족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24시간 수색하며 수색은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큰 상층부인 23층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 수색에서 인명구조견들은 26, 27, 28층 잔해 주변에서 이상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 잔해물 제거와 수색이 24시간 진행되고 전문 구조대원들도 투입이 됩니다. 또한 행안부,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오늘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이번엔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1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의 상승폭도 낮아지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어제 KB리브 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28% 상승했는데요. 이는 지난 2020년 5월 0.14% 이후 최저 상승률입니다.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21년 11월 0.73%에서 2021년 12월 0.37%, 그리고 올해 1월 0.21%로 오름폭이 둔화하는 모습인데요. 경기와 인천의 1월 상승률 또한 각각 0.25%와 0.37%로 집계되며 지난달 상승률에 비교해 상승폭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 전국 전세시장 1월 상승률은 0.27%로 지난달 0.43%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는데요.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이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630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73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9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456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38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52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법 포근한 날씨 속에 공기질은 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잊지 않고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에서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 선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약한 비나 눈이 내리니까요.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1월 24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동차 얘기부터 나눠보죠. 안건우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너무 소중해요. 일상. 일상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오늘은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자동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자동차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 자동차를 옛날 같으면 한 집 건너 한 집 있을까 봐 이랬잖아요. 요즘은 뭐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 내 그렇죠. 장기 속에 다 들어와 있어. 그 장기 안에 자동차가 들어와 있다고요? 다 들어와 있어. 아, 내 일상이에요, 그냥. 정말 시작부터 아무 말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차에다 유모차도 싫고 맞아. 정말 애가 둘 되는 순간부터 저희는 없으면 안 돼. 3보 이상 탑승이거든요. 그건 전데요. 근데 사실 자동차로 인해서 이미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거든요. 네. 이번엔 또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먼저 환경미화원의 일상을 바꿔놓은 자동차 기술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일반적으로 6000cc 이상의 대형 내연기관 엔진을 탑재한 차 뒤에서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연도 진짜 많이 마시고 정말 힘든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안전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위험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새벽을 밝히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현장인데요. 내연기관 청소 트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항공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끼리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들릴 정도예요. 또 뒤에서 배기가스와 먼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산 노동자보다도 더 많은 양의 분진에 노출되고요. 또 차량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적외선 영상 보셨죠? 근무 중 환경미화원들의 체감 온도가 약 40도에 이르기까지. 여름에 너무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고군분투하면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한층 더 발전한 자동차 기술이 환경미화원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데요. 네. 내연기관 청소 트럭 대신에 수소 전기 트럭이 바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와. 네, 올해 초부터 창원시에서 실증 운행 중인 청소 트럭인데요. 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만든 전기로 운행하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앞서 본 배기가스와 먼지, 또 소음, 열기 같은 기존의 문제점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우리의 일상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새벽을 여는 환경미화원들. 이들의 작업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친환경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 전기 청소 트럭. 가장 달라진 부분은 소음입니다. 항공기 버금가던 소음과 진동이 모두 줄었습니다. 기존 차량의 소음은 120dB를 육박했는데요. 수소 전기 트럭은 40%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마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 촬영을 통해서는 아주 조용하게 정말 좋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환경미화원들에게도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로운 청소차를 반기는 이유 또 있습니다. 항상 차량 뒤쪽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배기가스인데요. 수소 전기 청소 트럭엔 배기가스 배출구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 기존 차에는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매연도 많이 나오고 분진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수소 전기 청소 트럭은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기를 정화하면서 달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로 위에 공기청정기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배기가스와 분진 배출이 없어 환경은 물론 환경미 화원들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수소 전기 청소 트럭. 예전에는 작업하고 나면은 코를 풀고 하면은 코 안이 새카매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희 공기도 좋고 저희가 기관지 쪽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환경미 화원들의 작업 환경은 박테리아 노출 농도가 일반인보다 44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특별한 장치, 바로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는 세면대입니다. 이 물은 수소 전기 차량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수소가 산소를 만나 전기를 만들어내면 순수한 물이 남게 되는데요. 이 물을 모아서 재사용할 수 있게 설계한 겁니다. 손이 너무 더러우니까 물병 이런 걸 잡으면은 저희도 오염이 되고 뭐 나쁜 균들이 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전혀 못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손이 오염되고 갈증이 생겨도 일이 끝날 때까지 참아야 했던 환경미 화원들. 이젠 그런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새벽에 들어갔을 때 너무 소음이 크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많았었는데 수소 차량은 거의 아침에 들어가면 경비 아저씨도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차가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또 수소차 같은 경우는 공기 정화까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보급이 돼서 저희들 창원시 환경과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 환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매일 도로 위를 나서는 4만 3천여 명의 영웅들. 환경미 화원들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수소 전기 청소차가 달리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멋지다. 정말 네. 너무 잘 된 일이죠. 네. 엔진과 그 배기가스 열기 때문에 구슬땀을 흘리던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저렇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작업 환경이 참 쾌적해졌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우리 국민 모두가 클래식을 좋아하게 만든 그 후진할 때 엘리제르비아 따라리라리라리라라 이건 나와야 될 이거 나와야 돼. 너무 조용하니까 나와야죠. 너무 조용하니까 네. 꼭 나와야죠. 나와야죠.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아병동에서 일어난 큰 변화인데요. 보통 아이들 병원에 데려간다 그러면 뭐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병원 가자 그러면 막 아프다고 이러다가 알죠. 안 아픈데? 이러더라고요. 보통 어떤 반응이에요? 병원 가자고 하면 안 돼. 그냥 끌고 그냥 데려가야 돼. 그냥요? 근데 신나게 갔다가도 병원 가운 입은 의사 보면 멀쩡한 애들도 한 애가 울면 이러고 있다가 맞아요. 전염돼요. 우리는 만두 사준다 그러고 데려가는데. 진짜요? 만두 좋아해요. 그 없던 시절이라. 아니, 저희 애는 이제 돌 지났거든요. 그래갖고 병원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막 종횡무진 막 돌아다니는데 최근에 주사 한 2방 맞더니만 이제부터 좀 알더라고요. 눈치가. 무서워해. 그쵸. 예, 소아병동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정말 전염이 됩니다. 끊이질 않는데요.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주는 귀여운 붕붕이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H그룹의 신기술 캠페인을 담은 영상인데요. 2021 대한민국 광고대상의 이노베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한 광고입니다. 어떤 네. 기술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어린이 병원에서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영상 속에 차량이 나왔죠. 네, 감정 인식 차량 컨트롤 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키즈 모빌리티인데요. 입원 중인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순간이 병실에서 진료실까지 가는 그 짧은 이동 순간이래요. 그래서 저 아이도 그 진료실까지 가기 전까지 상당히 저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인데 딱 차에 타니까 재밌어하겠다. 기분이 좋아요. 네. 이 제일 두려운 순간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거 이 아이디어다. 차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밖을 나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병원 내부를 신나게 그냥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에? 야, 좋다. 야, 타! 이거 아니에요. 들어가, 그냥 달려. 달리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게 뭐 감정을 인식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모빌리티에 탑재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이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하고요. 또 이 감정에 따라서 뭐 비눗방울, 사탕,
뭐 이런 향기를 분사해요. 네네. 오감 관련 반응 장치를 작동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그러네요. 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이나 음악이 재생이 돼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아이의 표정이나 심박수, 호흡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해서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요 데이터를 또 축적을 합니다. 예. 아이가 안정을 느끼고 좋아하니까 차량 밑에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거 정말 치료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실제로 1차 예진을 위해서 측정한 어린이 환자의 감정과 상태에 대한 정보가 의료진에게 바로 전달이 된다고 해요. 멋지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도왔다고 하고요. 치료 과정에서 어린이 환자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키즈 모빌리티가 덜어주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게 앞으로 이 키즈 모빌리티가 선사할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웃음과 행복감이 최고의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럼요. 얘기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네요. 병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네. 네. 다음은요? 네, 다음은 요즘 정말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소상공인들. 네. 맞아요.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의 변화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도 눈길을 돌렸지만 현실이 좀 냉혹하기만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솔루션입니다. 뭘까요? 햄버거 가게 가면 키오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셀프로 주문하고 계산하는 거 그 어르신들 잘 못해. 저도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판매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많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자동차의 특별한 기능을 접목시켜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배우 박정민 씨가 캠페인에 참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캄캄한 골목에선 박정민 씨 하나둘씩 가게불이 켜지고요. 상인들이 개장 준비를 하는데요. 한 차량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자, 차 문이 열리니까 촬영 장비가 보이죠. TR 스튜디오라고 보이는 이 차량, 쉽게 말해서 달리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가가 온라인 홍보용 사진과 영상 촬영을 지원합니다. 도와주는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환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요. 온라인 스토어 개설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가게를 직접 찾아가서 온라인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찍어주고 사진도 촬영해주고요. 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2010년부터 진행을 해서 벌써 올해째 12회라고 해요. 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캠페인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3월까지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에 프로그램이 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동차가 단순히 운송수단에 그치지 않네요. 맞아요. 우리의 일상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갈까요? 네. 자, 부모님이 20년간 요거한 거 갚으래요. 부모님이 20년간 요거한 거 갚으래요. 이거 알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갚으래요. 20년간이면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뭘까요? 20년간. 20년간. 갚으래요. 보시면 키워준 값. 값. 야, 20년 키워준 값을 갚으라고. 야, 이거 쉽지 않네. 네.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20살 된
앳된 딸 역할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역할은 이정수 씨. 왜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꽃다운 20살 성인 되던 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간섭이 심한 편이라 얼른 독립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성인이 된 저에겐 자유가 아닌 족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수림이 왔냐? 그래. 바쁘니까 일단 이 계약서 사인부터 해라, 얼른. 이게 뭐예요? 뭐 계약서? 그거 써이네, 사인해. 그래. 예. 했어요, 잘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그래. 그게 바로 이제 효도 계약서라는 거야. 내가 20년간 너를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니? 그래서 네 기저귀 값부터 학원비, 매달 나가는 식비, 또 이거 어찌나 많았는지 내가 허리가 휘었어요. 아니, 아버지, 하지만 그거... 조용히 해봐. 아버지가 말이 안 끝났어. 그동안 키워준 원금의 이자까지 치면은 말이다. 계산기를 딱딱딱 두드리니까 야, 매달 200만 원씩 20년간 갚으면 되겠다. 내 말 알아들었지? 그동안 키워준 값을 갚으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싫어요. Let it go. 수림아! 돈을 주고 가지, 진짜.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물론 키워주신 건 고마운 일이지만 20년간 키운 양육비를 갚으라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효도 계약서를 무시하자 저에겐 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헉! 아빠! 제 회사 앞까지 어쩐 일이세요? 수림이 왔구나. 아이고, 너무 사람들. 자식을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돈을 아버지, 뭐 번다고 돈 얘기 늙은 무시하고 이렇게 회사 앞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회사 생활을 먼저 할 수 있겠어. 아빠. 사람들 많은 데서 왜 이러세요? 알았어, 아빠. 돈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 돈 드릴게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말이야. 그럼 우리 딸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25일만 내가 기다리겠다. 그 뒤로 저는 매달 200만 원 넘는 돈을 부모님께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쓴 게 효도 계약서인지 노예 계약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키워준 고마움을 돈으로 갚아내라는 부모.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회 초년생인 것 같은데 난감하네요, 네. 야, 너무 매달 큰데. 200만 원 이상이면 제법 많은 돈을 그죠? 보내고 있는 그럼요. 건데 이 구체적인 사연 한번 들어보죠. 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 효도를 시작한 A씨의 사연입니다. 성인이 된 A씨 부모님께 특이한 계약서 하나 사인을 종용을 받습니다. 어떤 계약서였냐? 어려운 살림에도 키워줬으니 앞으로 매달 200만 원씩 20년 분할 상환입니다.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 다시 말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들었던 양육비를 성인이 된 뒤에 모두 돌려받겠다는 그런 계약서였습니다. 그동안 키워준 값을 성인이 된 이후에 모두 다 갚으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이 직장 생활 시작했는데 이게 다달이 200만 원씩 너무 큰데. 너무 부담돼요. 어. 살면서 조금씩 용돈으로 갚으면 안 될까요? 그게 아마 A씨도 비슷한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돈을 보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상이 지속이 됐습니다. A씨가 돈을 붙이지 않으면 부모님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어떡해. 난동을 부렸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받아갔고요. 이런 상황에 A씨는 부모님과 차라리 연을 끊고 싶은 마음마저 든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돈을 갚겠다고 직접 계약서를 쓴 게 마음에 걸린다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명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연 보니까 문제가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양육비 상환 계약서 일단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드는 양육비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거 뭐 2억? 몇 억 이억? 되지 않아요? 2억인가 뭐 그렇죠. 나온 거. 이게 저 3년 전이에요. 2019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3억 8,198만 원. 그러니까 4억 가까이. 원에 네. 가깝대요. 3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또 물가 되겠네요. 상승분이나 돈의 가치로 따지면 훨씬 더 하겠죠. 근데 성인 되면 부모님께 뭐 자기 사정에 맞게끔 경제 사정에 맞게끔 그 용돈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 강제로 돈을 갚아라. 효도 계약서 사인해. 이건 강제 효도는 무슨 효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계약서까지 쓰면서 하는 건 조금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은데 이게 키워준 부모를 또 모른 척할 수는 그렇죠. 없고 또 이거 그렇죠. 난감하네. 이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의견도 좀 갈렸을 것 같은데 뭐라고 네. 하던가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 누리꾼들 근데 예상했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이 먼저구나. 이런 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자식 입장에선 낳아달라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라면서 자식이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그러네요, 있었습니다. 또. 네. 한편 나름 고생했다 이거. 예인 MC 말대로 네. 부당한 계약서에는 그러니까 함부로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 그런 맞아.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야, 그러면 이게 진짜 궁금하네요. 자식 다 크고 나면은 양육비 요거 의무가 되나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은 모든 생물은 유전자의 조정에 의해서 이세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거든요.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동물반도 못한 가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직계 혈족, 부모 자식 간과 배우자 간에는 부양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자식이 꼴보기 싫어도 자식이 성인 될 때까지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를 자녀를 키워야 되고요. 네. 그동안 드는 양육비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한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양육비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월 200만 원씩 주겠다는 효도 계약서에 서명을 했잖아요. 요거 무효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인했기 때문에. 네, 이 자녀분이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은데 박수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자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계약서가 무효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비를 상환할 어떤 법적 의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동서 양속에 비추어 봐서도 이건 좀 맞지 않는 그런 계약서잖아요. 우리 민법 103조에는 이렇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 계약서는 무효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녀가 이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연 속에서 만약에 또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이때까지 줬던 그 돈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무 보존제 확인 소송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두는 방법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앞서 사연 볼 때 정말 문제였던 게 어쩌다 돈을 안 보내면 회사 앞에 찾아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불효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엄친아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공부도 잘해가지고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컸겠죠.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반대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 직장 학교에 찾아가지고 피켓시위를 한 거예요. 천하의 불효자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한테 막 저주하는 문자도 보내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나 이제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접근금지를 인정해줘서 만약에 어머니가 계속 찾아가거나 괴롭히면 50만 원씩 강제금을 부담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참. 근데 이런 황당한 사연이 또 있다면서요? 네,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요. 예비 신랑의 수입이 자기하고 한 200만 원 정도, 월 200만 원 차이가 날 정도로 좀 남편이 돈을 더 잘 벌었다고 해요. 이 사실을 친정어머니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예비 신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바로 이상한 발언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인사만 드리러 간 건데. 그렇죠. 어떤 이상한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진짜 이상한 뭐예요? 들으면 그래요?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너희들이 명절 같은 날 한 번씩 올 거니까 집을 리모델링을 결정을 했다.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든다. 돈이 필요하단 말을 넌지시 건넸는데요. 어머. 그 돈을 잘 버는 예비 사위가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에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베풀고 사는 거다. 아까워하지 말고 부모님이 너희를 먹여 키웠으니까 그걸 갚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분싸 분위기 쌓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키워준 값을 갚아라. 그 딸 부부에게 그 얘기를 남편이 얼마나 좀 부담스러웠을까. 리모델링 한다는 거 왜 부부에게 딸 이 정도면 부부에게. 사위가 도망갈 수 있겠는데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잘못 걸렸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여유 있는 사람이 베풀라고 이거는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사위 네가 좀 갚아라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예비 사위잖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 사위잖아요. 이제 인사하러 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딸도 결혼을 앞두고 그동안 해준 걸 갚으라는 걸 부모님의 태도에 정말 당황스러웠대요. 예비 사위
따위 옆에 두고 있는데 사연을 들었을 때 그동안 부모가 딸에게 많은 지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뭐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고 해요. 딸은 가난한 집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았고 아버지가 특별한 직업이 없으셔서 더 힘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도 딸은 어려운 형편에 성인까지 키워주신 게 감사해서 독립 후에는 부모님께 꼬박꼬박 용돈을 또 붙여드렸다고 해요. 또 결혼 준비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예비 신랑과 같이 그렇게 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진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니 딸은 내가 별로 받은 것도 없이 열심히 내가 그러게. 노력해서 잘한 것 같은데 그렇게 키움값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어요. 근데 당황스럽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못 오니까 리모델링 할 값은 우리가 해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비 신랑도 좀 당황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우리 아까 들었잖아요. 이 네. 키움값은 안 갚아도 된다면서요. 이것도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 근데 또 그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키움값을 이제 주지는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또 법적으로 어떤 의무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부양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양 의무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어리면은 자녀를 부양해야 되지만 네. 반대로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고 노쇠해서 연세가 생계 능력이 없다. 근데 이제 자녀들은 소위 말해 잘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부양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도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 부양료 지급 의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자녀가 뭐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키워줬으면 이제 부양 의무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비정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처자식을 막 버려두고 나갔던 부모가 나이 들고 이제 병드니까 찾아와서 나 좀 이제 부양해달라 이런 경우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자식이 여유가 있는 자식이 부모한테는 부양료가 있다고 판결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출가한 딸도 물론이고요. 다만 이제 부양료의 금액은 여유가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네. 여유가 좀 적은 사람은 좀 적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준 값을 낼 필요는 없지만 네. 이게 부양료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게 사위가 돈을 잘 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럼. 자연스럽게 딸의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럼 부양료가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법원에서는 이 부양료를 책정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을 보고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뭐 나이나 직업이나 재산 상황이나 소득 수준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지고 소득 수준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이 친정 부모의 부양료를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참작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라고 해서 당연히 다 부양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양료를 책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을 참작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소나 유대 관계가 어떤지,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 갈등 상황이나 원인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일 때 자녀를 학대했다거나 양육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커서 경제적 능력이 생기니까 다짜고짜 부양료 내놔라. 이건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그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노후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 이후의 노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의탁하고 의존하는 그런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부양료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식도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부모도 무조건적인 어떤 바람 이전에 내가 자식에게 어떤 부모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봤을 때 짠한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내 아파트를 이 사람과 나누라고요? 내 아파트를 이 사람과 나누라고요? 남편이나 뭐 이런 건가? 누구하고 나? 내 아파트를? 내 아파트를. 누굴까요? 전 부인? 전 부인하고 나.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로또나 다름없다는 주택 청약에 덜컥 당첨된 겁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 자기한테 할 말 있어. 내가 말이야.
잠깐 여보, 잠깐 내가 먼저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어? 아니 갑자기 뭔 이혼? 우리 사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그동안 참아서 그렇지 당신 정말 너무 무식해. 어? 나한테 고리 따분한 성격이라고 하지 않나? 자기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말라고 하질 않나? 수준 낮아서 정말 못 살겠어.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5점이야. 뭐? 5점? 참나, 당신 뭐 100점짜리인 줄 알아? 당신도 5점이야. 5개나 5점이 아니라 5점. 아, 됐어. 아우 답답해. 아우. 아무튼 나도 자존심에 상처 입었어. 당신이랑 못 살아. 그래, 우리 이혼해. 2장 찢자고. 아유, 갑작스럽게 이혼하게 됐지만 차라리 잘된 거로 생각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저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혼 준비를 하던 중에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재산 분할 대상에 하나 빠뜨렸더라. 아파트 당첨된 거 그거 왜 얘기 안 했어? 뭐? 이 아파트 나누겠다고? 꿈도 꾸지 마로. 내가 신청했고 계약금도 다 내 돈으로 냈다고. 여기에 당신이 낸 돈 1원도 없어. 당신 신혼 부부 주택 청약에 넣어서 당첨됐잖아. 나 없었으면 그 아파트 당첨이나 됐겠어?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나눠야지. 빨리 내 목 반 내놔. 난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 사나이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 마마일은 중천고. 남아이런 중천금 무식해 진짜. 이혼해. 청약 신청도 제가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도 다 제가 냈어요. 아내가 기여한 거 10원짜리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아파트를 아내와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좀 알려주세요. 아파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상황에 당첨을 네. 잘 받았네요. 소리. 그런데 좀 애매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최근 청약에 당첨된 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었는데요. 공공주택에 당첨이 돼서 중도금을 남편 부모님의 지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한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두 사람 다툼이 잦아졌고요. 결국은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럼 이혼한 맞아요. 거네요. 남편은 그 자신이 신청한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가 조금 기분이 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청약도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직접 신청을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의 부모님이 주신 돈인데 아내와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냐. 이렇게 또 아파트는 자신의 개인 자산이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자신이 아니었으면 신혼부부 청약에 당첨되지도 못했을 텐데 이건 당연히 부부의 공동자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혼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둘 다 그래 하자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혼은 합의가 됐는데 재산 분할 부분은 합의를 못 봤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혼만 먼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재산 분할 청구는 나중에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이혼 청구를 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협의 이혼은 했는데 재산 분할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이혼 소송만 하고 재산 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또 이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재산 분할 청구를 따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아내랑 혼인 신고 이후에 계약한 거잖아요. 그래 당첨이 됐어. 그럼 아내의 역할도 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는 재산 분할 이거 공동 재산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남편이 청약 신청을 했고 서류 준비도 다 자기가 했어. 네. 그리고 중간에 잔금도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도 다 순전히 나 혼자 힘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공동재산이 될 수 있냐. 아니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리고 그 돈은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의 부모님이. 이런 부분도 한번 참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하면서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이제 부부가 각자의 기여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판사님 다 제가 기여한 겁니다. 제 청약 통장으로 제가 부모님 도움받아서 제 돈을 했기 때문에 이 아내는 기여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주택에 당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막 분쟁이 생기는데 네. 그냥 결혼 생활 한 것 자체를 기여도로 봅니다. 뭐 아내가 배우자가 실제로 뭐 거기에 돈을 냈다든지 뭐 가서 뭐 청소를 했다든지 이런 기여도가 없어도 그냥 결혼하고 이 결혼 생활 몇 년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웬만하면 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요. 특히 부모님이 이제 도와줬다. 아니면 결혼 전 재산이다. 이건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이 경우도 결혼 생활이 뭐 5년, 10년 정도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역시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나눠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 않을까? 나눠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인관계가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공동에 있던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남편이 좀 아셔야 될 게 입주 전에 두 사람이 파탄이 났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아파트 시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종결 시의 시가 상승분까지 다 이 재산 분할의 대상에 고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질 끌지 마시고 빨리 지금 계약금과 중도 상태일 때 빨리 재산 분할을 하시는 것이 빨리. 나중에 시가 상승분까지 분할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해되는데 아파트가 더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뭐 좋은 거 배운 얼굴이네요. 예. 아니 재산 분할 관련해서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 요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부부가 헤어지면 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도 반반으로 나눠야 하느냐. 네. 한 40대 주부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인데요. 3년 전에 남편이 가상자산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치솟은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최소 뭐 6억에서 7억 원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난 코인에 투자한 적이 없는데 찾아볼 테면 찾아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분한 마음에 아내는 이 가상자산도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지 이걸 또 물어본 겁니다. 아니 코인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투자를 했고 이게 유인이 됐으면 이게 남편 몫이잖아요. 아내는 1원도 안 했고 그리고 떨어지면 뭐 그것도 나눌 건가? 그러니까. 왜 화를 냈어요? 실제로 어때요? 코인도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요즘에 거예요? 코인 관심 많은 분 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어떤 이 부부가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집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씩씩대다가 내가 이제 한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걸 그냥 전 재산을 다 코인에 투자해야지. 코인에 투자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10배가 올랐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아내한테 자랑을 했어요.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10배를 수익을 올렸으니까 나 무시하지 마라. 근데 부부 싸움이 커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내가 당신이 그 10배 수익 난 코인 재산분할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니까 남편이 무슨 소리냐. 이건 부부 싸움 와가지고 내가 모아둔 돈으로 이제 투자한 건데 당신한테 못 나눈다 이렇게 이제 다툼이 있었거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수익 난 거, 10배 수익 난 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아니,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안 할래. 자,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라든지 비트코인 투자라든지 이렇게 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설령 이 투자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혼인 생활 중에 투자 수익이 난 거는 모두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하라고 그래야겠다. 그 코인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뭐 주식한 거 이런 것도 다 재산 분할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분할된 재산에도 세금이 붙습니까? 그 재산 분할,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의 법적 성격은 부부 쌍방이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 그러니까 자기의 기여도에 따라서 되찾아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과다하게 분할이 됐다라든가 뭐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분할이 된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재산 분할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는 또 내셔야 돼요. 다만 이제 세율의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지방세법에 특례세율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이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 꼭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뭐 가진 게 있는데 말을 안 해. 숨기는 거죠. 저희 남편 아닐 거라 믿습니다. 요거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모르면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거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이혼할 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실 배우자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맞아.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게 종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가요? 어디 투자했는지 알아야지 이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제 등기부 뗄 수 있으니까 이제 법원 행정처에 조회하면 되고요. 네. 이 금융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과 금융기관만 아시면 돼요. 무슨 은행, 무슨 뭐 증권사, 코인 같은 경우 무슨 거래소만 알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딱 보내면 법원을 통해서 이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배우자랑 사이가 나빠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코인, 무슨 주식에 투자했는지 몰라도 되고요. 네. 어느 거래소, 어느 증권사에 거래하는지 그것만 아시면 나중에 거래소, 증권사, 예, 적어놨어. 예, 좋았어. 아니 이거 외에도 재산 분할 시에 논란이 되는 게 있잖아요. 아, 요거까지 또 논란이 되나 봐요. 네. 복권 당첨금이요. 그렇지. 네, 네. 이건 몰랐는데. 아, 실제로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한 남편이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돼서 1등. 세금을 공제한 51억 7천만 원. 저도 부럽네요. 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억 원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복권 당첨금은 공동 협력을 통해 얻은 재산이라면서 당첨금 중에 25억 8천여만 원이랑 추가 위자료 5억 원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내는 복권을 산 돈이 자신이 번 돈이거나 아니면 가사 노동에 의해서 내 도움이 있어서 그 복권을 산 거니까 요건 당연히 나누는 게 맞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주장을 하는 거죠. 야, 이것도 복잡해지겠네.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사 노동했고 그렇지. 그 돈이 내 돈일 수도 있고. 맞아. 51억이니까 또. 그렇죠. 액수가. 갑자기 근데 하루아침에 한 20몇 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51억 혼자 다 쓰면 외로워. 돈도 같이 써야지. 이 아파트도 공동 반반 나누는데 복권 당첨금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글쎄. 이거 아니, 그렇게 해야 이게 돼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될까요? 네. 그런데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기여도가 있어야지 분할을 네.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운에 거의 100% 기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도 자기 기여도가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복권 용지의 번호를 내가 썼다. 이 사건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설령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복권은 정말 운에 기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여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 저축액 뭐 이것뿐이었는데 지금은 가상자산, 그렇죠. 주식 뭐가 많네요. 네. 잘 챙겨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인생 Q&A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네,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때문에 속 터지는 6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허세가 심한 편입니다. 입만 열면 80%는 거짓말이라 보면 돼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허세가 심했어요. 서울에 집이 있다더니 변두리 낡은 빌라 전세였고 중학교 중퇴인데 서울의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현금도 많이 모아뒀다더니 통장에 잔고도 거의 없는 빈 깡통인 거예요. 이 정도로 끝냈으면 애교로 봐줬죠. 근데 남편의 허세는 결혼 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매 학기마다 애들 대학 등록금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비자금으로 친구한테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저한테 딱 걸린 거죠. 그때 정말 이혼까지 갈 뻔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는 합니다. 남자 자존심 한두 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 부부랑 결혼 앞둔 딸 예비 사이까지 같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친한 친구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우리 딸은 박사고 사위는 장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은 아직 대학원생이고 예비 사원은 군대 부사관이거든요. 어떻게 멀쩡한 애들 직업까지 속여요? 그것도 면전에서 참다 못해서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파토가 났고 그날 집에 와서 대판 싸웠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 구겨야 직성이 풀리냐면서 얼마나 성질을 내던지. 이번 일로 예비 사위는 장인어른 자기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하면서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했대요. 우리 딸은 지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매번 포장해서 말하고 허풍을 떠니 가족이 그렇게 부끄럽냐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 들면 가족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게 할까요? 야, 이거 남들 앞에서 허풍이 심한 남편이 드디어 사고를 쳤네요. 네, 예비사위 앞에서 직업까지 속이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60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런 걸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집 진짜 많습니다. 네. 실제 이 가정처럼 결혼 전부터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풍이나 허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남에게도 문제가 되잖아요. 되게 우리가 하루에 만났을 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나 이런 통계가 있는데 네. 그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보통 적게는 10개에서 많으면 200개까지 거짓말을 한다. 여기에는 이제 립 서비스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 너무 예쁘세요. 안 예쁜데 그렇지, 그렇지. 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200개가 넘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도 용납할 수준이 있고 용납하지 못할 수준이 있는데 네. 제가 이 사연을 들으니까 이 세월이 쉬운 세월이 절대 아니었겠어요. 네. 야, 걱정하지 마. 다 되는 거야. 맞아. 이게 문제. 저 허세. 아유. 술 마셔, 괜찮아. 맞아. 저 허세. 해줄게. 야,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거 해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뭐 사실 남녀 가리지 않고 뭐 허풍이나 허세 있는 분들 많은데 유독 남자분들 이런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말이야, 제가 이런 분. 남자들의 허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남자들의 허세는요, 특히 이성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2008년 진화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요, 남성들은 여성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무릅쓰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 무의식적인 그 행동이라고 하는데 또한 이성을 연상시키는 그 신호만 탁 주잖아요. 그러면 크게 지갑 탁 열고 오빠가 오늘 쏜다. 와! 그런 사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재용님? 그런 거 있죠. 폼 잡는 거야. 그렇죠. 네. 괜히 막.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만 봐도 수컷들이 굉장히 덩치가 크고 화려하고 깃털도 이렇게 쫙 세우는 그래요. 걸 많이 사자, 보는데 갈기. 이게 진화심리학 조금 전에 우리 박수림 전문가께서 네. 말씀하셨던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허세의 영역이 남성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건데 흔히 이성 앞에 섰을 때 혹은 타인 앞에 섰을 때 남성들이 삼척동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척, 가진 척, 센 척. 이 세 가지 척이 사실 이 한 사람의 체면은 살릴지 모르겠지만 네. 희생해야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내가 세 보이고 있어 보이고 가진 것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확장하고 부풀리는 과정에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오래 진화적인 요소도 있고 또 현재에서 내가 가진 작은 요소들을 내 큰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를 부풀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제가 본 허세 중에 가장 최악은요. 자기가 집에 그 포땡땡 네. 굉장히 비싼 외제차 그게 있다는 거. 근데 한 번도 차를 가져오는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뭐 2호선, 9호선 지하철을 타면서 그래서 그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야 걔가 차가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런 허세를. 근데 말로는 마음.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안 타는 것뿐이다. 미니카 아니에요? 알수없네. 상상 요만한 속에서 미니카.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허세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 허세는 절정은 군대 얘기할 때 하고 술 얘기할 때. 야, 내가 예전에 말술을 먹었지 않냐? 그렇죠. 요즘엔 좀 힘들어. 그다음에 골프 칠 때. 야, 내가 예전에 300 나갔지 않냐?
요즘에 이게 안 되는데 예전에 내가 300 그냥 날렸지. 이재용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안 가장 그러지. 솔직하시고. 근데 이게 허세 부르시는 분들 보면 거짓말도 는다 그러잖아요. 네. 거짓말이 진짜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너무 많이 커지면 이거 그때는 어떡하냐고요. 이게 구력이 붙습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도 일종의 지능의 발현이기 때문에 이 지능이 환경과 만났을 때 이게 점진적으로 발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남편이 허풍도 심하고 허세도 심하는데 이게 허풍과 허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심각한 거짓말로 이어진 겁니다. 이 남편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굉장히 가진 척, 있는 척, 그다음에 뭔가 대단한 척, 권위를 가진 척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 이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로또에 얼마에 당첨이 됐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20억에 당첨이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20억 뭐 당첨 가능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떤 장소에 갔는데 그 뒤쪽에 있는 그럴듯한 건물이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 좋아요. 이렇고 좋고 저렇고 다 좋은데 네.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야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친구들이 많은 가운데 나한테 7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빌려달라. 그런데 건물이 있고 로또 됐고 이 사람 허우풍은 세죠? 알겠어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머. 실제 이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지도 않았고 그 건물이 본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돈을 7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얘기에 오케이를 했는데 막중한 책임감이 여기서 발동이 되면서 아내 몰래 대출 7천만 원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7천만 원을 미처 갚지 못해서 이 아내하고 부부싸움이 크게 났고 이혼 지경이 도달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결국 이 부부는 이혼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야, 그런 허풍 때문에 이혼까지 갔군요. 네. 자,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남편의 문제와 직면하라. 이거 직면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가만 보시면 결혼 전부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결혼 후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그러면 이 거짓말은 어떻게 커지게 됐을까?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를 봐야 될 텐데 네. 이건 아마 두 가지 과정에서 가능했을 겁니다. 하나, 무사히 넘어간 일이 많았을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태클도 걸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인 걸 알지만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거짓말을 넘기는 방법은 사실 또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그 거짓말을 지탱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 이유와 핑계와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만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이런 거짓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네. 대개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때부터 구력이 붙은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감당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앞에 누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두고도 그냥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술술술 나옵니다. 아하. 이럴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직면해야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나 허세가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지금 청소년기부터 60대까지 굉장히 깊어진 그렇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게 네.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정도잖아요. 지금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그런데 그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할 정도면 꽤나 뻔뻔해진 거고 맞아요. 감각적으로 무뎌지고 양심에도 별로 자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내가 그때 화를 벌컥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네.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시기에 직면하지 않으면 남편은 이제 앞으로 내가 처음 만난 내 사윗감 앞에서도 했던 그 거짓말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뭐 실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더 큰 문제 생기죠. 맞아. 집에 와서 무지하게 싸울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지금이라도 고치고 싶다면 네.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아내가 그때마다 남편이 거짓말을 얘기할 때마다 스탑시키고 얘기할 때마다 멈추게 하고 얘기할 때마다 멈추게 해야 적어도 아내 앞에서는 가족 앞에서는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최소한의 환경부터 시작해서 확대해가는 방식이 그렇지. 지금으로서는 간절하고 또 필요하죠. 아니, 식사 자리에서 예비 사위한테 저 부사관인데 장교, 우리 사위는 뭐 장교고 말이야. 우리 딸은 박사고.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박사고.
아유, 그러면 진짜 화나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예비 사위가 너무 걱정인 게 얼마나 마음속으로 상처받았을까. 내 직업이 마음에 안 드시구나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연 보내주신 이 아내분이 좀 대단한 게 서울에 집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명문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그걸 알면서도 이건 사기 결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다 감내하고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작에 상담을 좀 받았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왔으면 상담을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런 분들은 상담받으러 또 와요. 오긴 와서 심리지어 상담 현장에서도 허세를 부려요.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요. 그리고 본인을 피해자로 생각하거나 혹은 본인을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정도 됐을 때 상담을 받는 게 맞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 거짓말을 내가 했는데 내 스스로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요건 당연히 상담을 받아야 돼요. 네. 흔히 말하는 리플리 증후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명 허세 거짓말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내 가족이나 혹은 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주변에서 가족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혹은 가족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어디 상담받으러 가셔서 또 그런다고요. 그 2호선 알아? 2호선. 호선이 내가 키웠잖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키운 분 맞으려고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진짜 체면이 뭔지 알려줘라. 진짜 체면이 뭔지 필요한 말이네요. 알려줘라. 예. 제가 이 체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사전적 정의 이렇습니다. 남을 대하는 관계에서 자기의 입장이나 지위로 보아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위신, 곧 내가 이 정도는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타인 앞에서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체면이다 이렇게 부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체면을 넘어서 이미 수치심이 마비됐어요. 가족들, 더군다나 낯설고 예비삽입감이라 사실 오늘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일 텐데도 이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거짓말을 해요. 이건 온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 하나, 또 한 가지 자기 자신도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내가 60이 넘어서 진짜 지켜야 될 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럴 때 아내가 알려줘야 되고 가족들이 알려줘야 될 건 뭔가 당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그 체면의 진짜 컨텐츠, 진짜 내용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진짜 체면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좀 다시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하는 진짜 체면은 그럼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체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체면, 뭐 다들 비슷할 겁니다. 첫째, 자기를 지키는 게 진짜 체면이고요. 두 번째, 가족을 지키는 거 진짜 중요한 체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체면이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죽는 건 체면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나이값이라고 하는 건 나를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 적절하게 내어놓고 내 사회적인 평가를 받아가는 그 과정,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동시에 나의 값에는 또 한 가지 타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들과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 그 역할을 해낼 것인가, 이게 바로 나의 값의 핵심이고 동시에 이게 사회적 체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 남편에게 우리가 나이값이라고 해야 되는 것, 체면이라고 해야 되는 건 적어도 당신이 진짜 60 먹고서 스스로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했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 맞아요. 부끄러워한다는 걸, 또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가장 첫 번째 체면이고 그 과정에 당신이 지켜야 될 건 자신의 위신이 아니라 가족이고 자기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체면이겠죠. 그러니까 이 허세 부리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남들 눈치 보느라고 정작 지켜야 될 내 가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잘 모르는 타인들한테 왜 그렇게 잘해요? 네. 내 가족한테 잘해야죠. 남들 시선 과하게 의식하는 분들 보면 꼭 요만한 일도 이만큼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진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가진 건 적고 욕망은 큰 거죠. 그러니까 가진 건 적고 욕망 크면 그 사이에 괴리가 생겨나잖아요. 맞아요. 그 괴리를 거짓말이나 허세로 채워나가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부풀리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가진 것 그 이상의 것을 거짓말로 그 나머지를 채우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걸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가진 것도 없지만 자존감도 낮은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센 척하지만 그 안에 실속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헬린 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환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환대하고 기꺼이 맞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와 솔직하게 직면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가졌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걸 얘기하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래도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아우, 나 거짓말 너무 많이 허세부리하다. 도저히 이제 못 살겠어. 이혼할래요. 이게 아니라 남편이 어떻게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세 가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실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센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사람. 거. 세 번째, 그러면 솔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 이 세 가지. 다른 사람이 실제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짜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 강한 사람이라는 건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자 허세 중에 또 주의해야 되는 게요. 족법한다고 그래요. 누구 안다고. 아, 걔 내가 잘 알지. 맞아. 알죠. 요즘 같이 이제 그 대선 전국에서는 네. 야, 내가 알지. 야, 그 윤, 야, 내가 잘 알지. 야, 그 안, 야, 나하고 전화해볼까? 안 받아. 안 받아. 항상 받더라고요. 안 받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남편을 선택적으로 칭찬해줘라. 선택적으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남편의 거짓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하시면 안 돼요. 용서가 아니라 용기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겠지라고 인정하면서 이번 기회에도 넘어가는 걸 우리가 용서라고 부를 텐데 용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새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새 선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택적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거짓말을 하면 무시하거나 바로 직면하시고요. 대신 작은 거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칭찬하고 이 솔직히 얘기했던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당신이 그 솔직히 얘기했던 거 나 너무 좋았어. 당신이 그때 아주 용기를 내서 솔직히 말했는데 내가 막 가슴이 녹는 것 같고 너무 훌륭해서 난 자기가 존경스럽더라고. 이렇게 칭찬할 부분은 솔직함에 갖다 대고요. 또 무시하거나 혹은 직면해야 될 부분은 거짓말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을 말할 때마다 칭찬을 하면 분명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애들 칭찬해주면 그렇죠. 우쭐해서 잘한다 이러면 네. 진짜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60대이기 때문에 좀 칭찬이 어려울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라 이 말씀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그 상황과 그 말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말의 문장을 적어두세요. 적어두셔서 난 당신이 이렇게 말한 거 너무 좋았어. 그렇죠. 솔직하니까 그렇게 멋있고 자기가 존경스럽더라. 이렇게 실제 그 장면을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배우자로서만 멈추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연결해서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적으로 칭찬해. 선택적 칭찬. 이게 또 포인트네. 네네. 그죠? 예.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택적 칭찬이라는 게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좋았던 게 있으려면 뭐 좋은 적이 실제 존재해야 되는데 매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작고 크게. 그럴 때에는 전체 거짓말 중에 일부를 딱 받아서 요 사실에 해당되는 부분만
캡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에 있는 부분만 캐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뒤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면을 바라보고 손도 모으고 눈도 마주치면서 반갑게 맞아들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도파민이 터집니다. 행복감이 터지기 때문에 이 통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진짜 기쁨이 어떤 것이라는 걸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핵심을 잡아서 이야기해주면 그나마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돼요. 그 과정이 점차 늘어간다면 단기간에 안 될 겁니다. 이게 마치 담배처럼 술처럼 꿀꺽꿀꺽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이 욕망이 가족들의 여러 지원과 지지를 통해서 욕망은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고 현실감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2, 3년은 잡으셔야 될 거예요. 예. 아, 근데 여기는 저 그 딸 파혼까지 갈 것 같은데 요거는 잡아야 될 텐데.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다시 불러서. 그렇죠. 네. 미안하다 사과하고 미안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해요. 네. 굉장히 네, 중요하고 네. 그게 어른의 네. 역할이고 그걸 해냈을 때 가족들이 정말 축제로 즐겨주셔야 될 맞아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엔 그렇게 추웠는데 네.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그쵸? 이렇게 포근해지면 또 미세먼지 얘기래요. 오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특히 더 나쁘다는 초미세먼지가 네. 말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